끌려가야 돼가지고 이거 되게 골아파졌습니다 지금. 저기 붙으려면 딴 데 어디에도 수시한 사람 붙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왔다. 근데 또 인원도 꽤 많이 줄었다. 궤적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줄었습니다. 궤적 같은 경우도 작년에 화성고 다니던 친구가 이제 반수로 들어와서 중대 물리학 기공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오로지 기공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고대 기공을 가겠다고 해서 같이 해서 그냥 궤적 하나 쓰자 했어요. 근데 전화가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비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비도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또 전화 가서 또 팡팡 울어요. 왜 이렇게 붙었대요. 여기는 예비를 못 받아도 붙을 정도까지의 추합이 많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올해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는 약간 이제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궤적은 붙으면 무조건 끌려가는 거, 학업부수는 내가 수능 잘 봤으면 버릴 수 있는 전형, 이렇게 작년까지 구분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둘 다 붙으면 끌려가야 되는 전형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불합입니다. 특히 서성한 라인도, 서성한도 일괄 전형이기 때문에 붙으면 끌려가야 됩니다. 일단 9편 끝나고 나서 제가 선택지를 드릴 겁니다. 그거는 부모님들과 학생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쓸 건지 말 건지는. 만약에 수능 잘 봐서 잘 봤는데 끌려가면 납치잖아요. 근데 또 만약에 수능하다 약간 미끄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괜히 안 썼나?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영원한 딜레마나 제가 이렇게 해라 마라 까지는 못 해드린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합추, 한양대 합추에 최저가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논술에도 최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교과로 최저 없이 갈 수 있는 맥시멈 대학은 광운대다. 광운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광운대 입결 보시면 꽤 높습니다. 광운대 이름값 치고는. 1.7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1.78 정도에서. 근데 중대 같은 경우도 합추가 1.7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70% 컷이. 비슷한 거죠. 근데 중대는 최저가 있고 광운대는 최저가 없는 차이죠. 한양대가 최저가 없었는데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가 내신 극강인 아이들의 마지막 고려였는데 이제 한양대도 최저 수능의 능력이 없다면 지원하기가 좀 힘든 학교가 됐고, 가장 어이없는 건 역시 또 고대입니다. 고대가 왜 어이없냐면 사합하랴 이해하겠는데 고대 경영대학을 보시면 사합5입니다. 고대 경영대학은 사합5입니다.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년에 바뀐답니다. 사합8로. 이거는 입학처에서 확인해 준 겁니다. 근데 올해는 어쨌든 사합5입니다. 솔직히 사합5면은 서울대 갈 것 같은데요. 사합5면 저 같으면 서울대 갈 것 같아요. 재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국제고 친구 하나랑 일반계고 친구 하나가 서울대를 갔어요. 정시로 문과에서. 하나이는 국어가 2등급, 수학이 1등급. 하나이는 수학이 2등급, 국어가 1등급. 둘이 사이좋게 갔습니다. 단 직윤 일반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학을 무조건 100점 맞아야 가영, 나영에 있던 시절에 서울대 가려면 수학은 무조건 100점이었는데 이제는 서울대 가려는, 문과에서 서울대 가려는 자격 요건은 수학이 1등급 컷이거나 1등급 컷에서 딱 한 문제 정도 더 틀린, 그 정도는 써볼만 하다. 나머지가 다 거의 만점이라는 가정하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수 네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 올해 사탐으로 많이 도망가는 이유가 등급을 못 받아서 그런 건데, 이제 근데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못 가는 이유는 바로 이 가산점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상위권 아이들. 왜냐면 가산점들을 이렇게 주거든요. 가산점들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정시 원서 쓸 때는 저것까지 계산해서 어디가 가장 유리한지를 따져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탐구의 가산점 3%는 뭐 6%, 3%. 근데 이거가 적다고 생각하지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환산해 보면 별표 돌린 거에 3%이기 때문에 두 과목이면 두 과목 다 적응이 되잖아요. 3%. 그러니까 이게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탐 만약에 1등급이 이과 쪽을 지원하게 되면 과탐 2등, 3등급 정도는 이길 수가 있겠지만 2등급 이기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 문과 부모님도 계시니까
문과 쪽도 거꾸로 걸어오는 데들 많습니다.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눈에 확 들어오는 대학이. 좋아하시는 대학. 연세대. 네. 연세대 같은 경우 인문을 쓰려면 과탐아리 쓰려면 사탐아리한테 손해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사탐의 3%의 가산점을 줍니다. 이게 어떤 효과냐면 이게 이런 효과입니다. 보시면 국수영을 똑같은 표준점수 138, 120거라고 계산을 하고 생지 선택한 아이가 있고 생윤사문 선택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생지가 표점이 65, 65, 생윤사문이 64, 68. 그러면 이거 인문 대학별 환산 점수로만 하면 가산점이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산점이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면 생지가 이깁니다. 생지가 이겼어요. 생지가 이겼는데 이게 원점수거든요. 원점수 기준으로 이렇게 해보면 작년 수능 기준입니다. 근데 올해 가산점을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역전이 됩니다. 생지가 생윤사문한테 집니다. 그 3%의 가산점 때문에 3% 때문에 대학 판단 점수 얘가 이깁니다. 문과이가. 근데 이 점수가 아니라 이 점수라고 계산하면 1등급 1등급이에요. 얘는 심지어 얘는 2, 1인데 표점을 봐도 66, 68이에요. 얘보다 훨씬 높죠. 그렇죠? 근데 가산점을 줘도 아니 이렇게 돼도 이 가산점을 못 이기는 겁니다. 47, 50을 받아도 이 아이가 이깁니다. 3%의 가산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산점 효과라서 최상위권을 노리면 노릴수록 저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부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반에도 사탐으로 넘어간 친구인데 그 친구들은 워낙 안 나와서 작년도 안 나왔고 한 4등급, 5등급 나오니까는 차라리 내가 1등급 받겠다 해서 몇 명은 제가 해 그러면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그래도 2, 3등급, 2등급 정도를 찍는 아이인데 이거를 사탐 런했다가 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건 제가 허락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준비할 거는 이건 이제 부모님이 집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이겁니다. 이제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당장 저희가 원서를 써야 되는데 지금부터 어떤 로드맵을 쓸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8월 초, 7월 말에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그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하는 게 뭐냐면 학종 쓸 사람, 교과 쓸 사람, 학종 교과 섞어 쓸 사람, 아예 학종 교과 나는 안 쓸 사람 이렇게 나눌 겁니다. 나눠서 작년 이력을 다시 한번 조사하고 올해 쓰고 싶은 대학들을 조사를 시킬 겁니다. 해오라고. 최소한 그 정도 노력은 해와야 됩니다. 해오라고 시킬 거고 그걸로 이제 8월 달에 가장 손을 많이 타야 되는 게 이제 학종입니다. 학종은 제가 생기을 한번 봐야 되니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약간 긴가민가 한 거는 저희 입시센터가 있어서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거기 센터장한테 주고 너도 한번 봐봐 그러고 둘이 학교를 뽑아서 비교를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교과도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쓸지 아웃라인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논술은 가장 마지막에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논술 상담은 제일 짧게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종이나 교과를 썼을 때 어느 정도 학교를 써볼 수 있는가 라인업을 먼저 구상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딱 6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 9개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학생이 9개 정도 준비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구평입니다. 9월 평가원은 어쨌든 수능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국 단위 시험으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평을 보고 나서 그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정시에서 대략 어느 정도 갈 수 있지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의 카드를 쓰는데 1, 2, 3, 4, 5, 6이라고 하면
정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 정도를 5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좀 낮은 대학을 6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6번째를 쓰는 조건은 있습니다. 뭐냐면 버릴 수 있는 대학. 버릴 수 있는 대학. 면접이나 아니면 논술 같은 게 수능 이후에 있어서 내가 수능을 잘 봤으면 안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가버리면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수시원수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애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낮은 대학 하나 써. 그럼 자존심 상해요. 이제 거꾸로 물어봐요. 또 학교 6개 붙으면 6개 다 갈까 그러면? 어차피 하나밖에 못 가는데 보험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거 하나, 내 능력치 하나, 나머지 4장은 상향으로 하나씩 올려서 쓰게 된다. 이런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부평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논술 쓰는 친구들은 나머지는 대부분 논술을 써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아셔야 되실 게 뭐냐면 논술은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제일 높습니다. 고대가 올해 논술 부활시킨 이유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잡히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예. 왜? 기본적으로 논술은 경쟁률이 100대 1이에요.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이게. 옛날에 논술을 없애려고 정부에서 막, 야, 니네 논술 없애면은 대학에 지원금 늘려줄게 막 해가지고 고대가 낼름 받은 거예요. 연대를 안 받고. 근데 고대가 그걸 받아서 없애고 나머지로 뽑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수지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게 다시 이제 부활이 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논술 쓰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내신은 부족한데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논술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논술 쓰는 첫 번째 이유는 논술 잘 써서 대학 가 이게 아니고요. 논술에 걸린 최저 학력 기준 다 맞춰 이겁니다. 네가 쓴 모든 대학교의 논술 최저 학력 기준을 다 맞춰. 그럼 논술 다 떨어져도 정시에서 쓸 대학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아까 고대 경영이 최저가 얼마였죠? 4.5였죠. 4.5를 문과에서 맞추면 서울대 간다니까 먼저 써본다니까요. 연고대는 안정으로 잡힙니다. 경영 빼고 나면. 이과에서 고대 논술이 4.8이었잖아요. 그렇죠? 4.8을 맞추면 올 2등급이라는 얘기예요. 올 2등급이면 정시에서 대략적으로 중대 이상 갑니다. 다 높은 2등급이면 서성한 연고대까지 한번 찔러볼 수 있어요. 다 높은 2등급이면 1등급 밑에 2등급이면. 그러니까 그 최저를 맞추는 게 첫 번째다. 목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만점 받거나 항상 1등급을 유지하지 않는 친구에게 논술을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논술 공부를. 수학의 완성도를 먼저 높여라. 정 논술이 하고 싶으면 논술 학원에 특강이 있으니까 듣고 그날 집에 가서 잠을 1시간 줄이든 2시간 줄이든 복습하고 그 시간 외에는 논술의 논자도 꺼내지 마라. 그러면 논술 특강 들어도 좋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날도 논술 잡고 늘어질 거면 아예 하지를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과는 어차피 수리 논술이니까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잘하게 돼 있고요. 문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정말 저도 몰라요. 도깨비예요. 일단은 저희 반 몇 년 전에 아이의 예를 들어드리면 성남외고 아이인데 여학생인데 중대 모의 논술을 가서요. 전체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거기 지원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최저도 다 맞췄어요. 중대가 36이거든요. 최저 다 맞췄어요. 근데 예비도 못 받고 떨어졌어요. 아니 그 아이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문과 논술 전 도저히 모르겠다. 대신 문과가 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너가 논술 수업을 듣고 싶으면 공부하고 싶으면 특강 3시간 듣고 집에 가서 1시간 복습을 하든지 하고 나머지 날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제가 지도하고 있고요. 이거 이제 재학생도 같이 쓰는 PT라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 뭐냐면 저희는 6평이 끝났고 9평까지 지금 쭉 이제 밀어붙이는 단계입니다. 밀어붙이는 단계 9평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마지막까지 쭉 이제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번에 아이들하고 개별 상담을 하면서 짚어준 건 뭐냐면
오답률 낮은 문제들이나 오답률 높은 문제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아이들은 실수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얘가 실수라고 말했을 때 저희가 보니까는 오답률이 낮은 거 틀렸으면 이건 실수죠. 근데 오답률이 높은 거 틀려고 실수라면 그건 실수가 아닌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을 지워 나가면 어디까지 네가 갈 수 있겠네 라고 그 부분은 다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가 실수라고 하는 건데 이 중에 난이도가 최하인 것만 일단 맞았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 점수를 데이터에 넣어봤을 때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은 제가 아이들과 상담을 다 진행을 했고, 이제 부평을 보고 나서 빨리 결정을 해서 수시원서 쓰고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는데, 또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첫 번째, 균형감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아이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인데,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이 급해지니까는 막 편식합니다. 급한 과목부터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A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수학이 제일 약해요. 또 문과에 그런 케이스가 많죠. 수학이 제일 약해. 자기 강점은 국어, 영어, 탐구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루에 아침에 공부를 시작할 때 국어는 뭐 할 거야, 수학은 뭐 할 거야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정해놓으면 수학을 무조건 맨 마지막에 넣어. 수학을. 걔는 수학이 제일 약하잖아요. 아침에 수학으로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수학으로 갈 경우가 높습니다. 학원도 국어를 해야 되는데 저 내일 했는데 어차피 잘하는 거야. 이거만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쭉 점수를 자기 약점을 메꿔나가야 되는데, 가장 수능 가서 뼈 아픈 거는 어려운 거 틀리는 거는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수능 가서 아이들이 망해놓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가 자신 있던 과목, 자신 있던 파트에서 뒤통수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안 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애는 국어, 탐구가 자기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먼저 그날 공부를 시작을 하면 자기가 정한 시간이나 오히려 그보다 빠른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얘는 지금 그 과목이 강한 아이니까. 그러니까 그 녹슬지 않게 먼저 챙겨놓고 나서 어려운 거를 수학에 몰빵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과목을 그날 맨 마지막에 잡아라. 그래야 제대로 된 몰빵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균형감 있는 학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트렌드가, 수능의 트렌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하는 트렌드니까 다양한 문제풀이 연습들을 좀 많이 해라. 다양한 문제풀이 연습들을 많이 하고 그걸 통해서 좀 체화를 시켜라. 뭐 국어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오답 분석하는 연습들 많이 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어느 번호 때가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풀다가 아니면 빨리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 능력과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그 뭐랄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게 옛날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는 문제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이번에 오답 논쟁에 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수학에서 조건을 달아줘야 되는데 안 달아줬죠. 안 달아줬는데 최종 판정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문제 없다 했어요. 왜? 조건을 달아줘야 되지만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이라면, 그게 상인가 하에 나오는 내용, 고1 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정상적으로 고1 교육과정을 거친 아이라면 그 조건을 안 달아줘도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문제 없어. 이렇게 판결을 해버렸어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운용에 대한 설계는, 이게 제가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자기만의 시험 보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전략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수능에 들어가서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착입니다. 이거 내가 맨날 맞추던 건데 왜 안 풀리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뭐냐면, 너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그럼 뭐 화작 선택전, 화작은 다 맞춰야죠? 원매, 매체는 다 맞춰야죠? 이런 얘기들 나오겠죠. 공부할 땐 맞는 얘기인데 시험 볼 땐 틀린 얘기다. 내가 평소에 다 맞추던 문제라도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 오늘 얘가 내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럼 오늘 얘는 100개 아니니까 빨리 후려치고 넘어가는 연습해라. 언제? 매달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언제?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연습들을 평소에 해놔야 실제 수능에 들어가서, 특히 국어에서 그게 많이 일어납니다. 왜? 1교시고 가장 긴장해 있고, 그
그 다음에 수학이나 탐구는 딱딱 풀리는 맛이 있는데 언어기 때문에 가장 모호한 과목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 막히면 빨리 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매달 모의고사에서 시킵니다. 아마 아이들 이렇게 반성 문제가 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반성 문제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수원에서 뭐 틀렸으니까 뭘 보완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시험 본 당일날 항상 시키는 게 반성 문쓰기인데 시험 본 기억이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는 건 그날 당일이에요. 그 다음날 되면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날 당일에 시험 보면서 벌어진 시행착오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라. 어느 정도까지 한 달 뒤 모의고사 보는 날 아침에 읽어봤을 때 한 달 전 그 시험 과정이 떠오를 정도까지. 그래야 그 다음 시험에서 벌어질 시행착오가 줄어들겠죠. 그걸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수능 들어가기 전날 3월부터 쭉 11월까지 공부 한 번씩 쭉 읽어보고 들어가라. 그래야 니네가 수능 가서 소위 실수를 하고 핑계대는 것들이 벌어질 확률이 가장 적다. 이렇게 이제 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학생들 수시 상담은 이제 8월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학종 교과부터 이제 먼저 진행이 될 거라는 점 알려드리고, 논술은 이제 최저학력 기준으로 학교를 펼치게 될 거니까는 그렇게 펼쳐놓고 나서 부평을 보고 최종 6개 학교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쓰게 되니까는 그 부분은 이제 뭐 그렇게 진행있는 데는 알려드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다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드릴게요. 없으시고요? 선생님, 네. 혹시 네. 수시 안 쓰고 그냥 정시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러면 거기에 또 그러니까 수시를 굳이 권하지 않고 그냥 정시로만 네.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케이스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뭐 고대 경영을 다니고 있다. 이런 아이가 문과를 갈 건데 쓸 때는 어차피 서울대밖에 없는데 서울대가 논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친구는 쓸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돌아갈 곳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돌아갈 곳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기준으로 위를 봐서 쓸만한 대학이 있으면 추천하고, 없으면은 이제 그 아이는 정시 공부만 해야죠. 수시에 휩쓸리면 안 되죠.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